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최근 2분기에 삼성전자발로 파운드리 소식들이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룹의 창설이에요. 사실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전공정 단에서는 그리 밀리지 않는데 항상 패키징 단에서 한계를 많이 보여줬었단 말이죠. 사실 애플의 AP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TSMC랑 나눠 먹는 걸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전량을 TSMC에게 빼앗기면서 파운드리 헤게모니를 완벽하게 TSMC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했던 것 또한 패키징에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전공정 단의 초미세 공정에도 집중해야겠지만 그와 함께 후공정의 패키징 쪽에도 힘을 강력하게 실어줘야겠다. 그럼을 통해서 TSMC와의 파운드리 경쟁에서 유리한 지점을 찾아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돋보이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룹의 창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람이 주창한 법칙, 무엇일까요? 바로 무어의 법칙에 의거해서 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먼저 현대사회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는 점점 더 높은 사양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죠. 특히 인공지능이 보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서버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의 양도 많아졌지만 그와 동시에 서버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전달받아 직접 정보를 생산해내는 이 디바이스의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즉, 현대사회는 서버만의 발전도, 디바이스만의 발전도 아닌 서버와 디바이스가 균형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 성장의 한가운데에 반도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를 높이는 겁니다. 원활한 연산 처리를 위해서 반도체 칩 안에 집적되는 이 트랜지스터의 수를 획기적으로 높임을 통해 반도체의 연산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이 반도체 제조사들의 숙제와도 같은 일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창된 방법이 바로 선폭 미세화입니다. 반도체 제조사들은 어떻게 하면 한정된 너비의 칩 다이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반도체 제조사들은 회로의 선폭을 최소화함을 통해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를 획기적으로 높여보자 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공정 단계에서 초미세 공정의 경쟁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죠. 이러한 집적도 경쟁의 한가운데에는 고든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이죠. 일명 무어의 법칙의 창시자인 고든 무어는 인텔의 창업주였어요. 반도체 제국 인텔의 창업주인 고든 무어는 1965년 가만히 지금까지 반도체 공정들의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선폭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잘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5년에 그 관찰 결과를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런데 평균 1년에서 2년 주기로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2배로 증가하더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찰 결과에 힘입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인 카버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무어의 이러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무어의 법칙이다 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무어는 처음에 이 무어의 법칙이 무르익기 이전에 1년의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2배로 증가한다 라고 관찰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은 너무 촉박한 것 같아. 그래서 이를 2년으로 수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다가 인텔의 임원인 데이비드 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데이비드 하우스가 반도체의 집적도는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를 하게 되고 가격은 반으로 떨어진다 라고 무어의 법칙을 수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보통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면 데이비드 하우스가 주장한 이 수정 이론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무어의 법칙은 혁신의 상징과도 같았고요. 이후에 반도체 제조가 특히 인텔의 목표처럼 여겨지게 되었어요. 2015년에 인텔이 제조 전략을 변경하기 전까지 인텔은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틱톡 전략이라고 하는 반도체 신제품 생산 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틱톡 전략이 시행되던 시기에 인텔의 신제품 발매 주기를 보면 1년은 공정개발에 힘을 썼고요. 2년 차에 신제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틱톡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틱톡 전략의 근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틱톡 전략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은 무엇이냐? 바로 무어의 법칙이다 라는 것입니다. 평균 12에서 18개월을 주기로 반도체의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2배로 올라가고 반면에 칩 전체 크기는 줄어들음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계속해서 2년을 주기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12개월에서 18개월을 주기로 반도체의 집적도가 2배 정도 향상된다고 하는 이 무어의 법칙을 실행하는 데에 한계를 맞이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선폭을 미세화해서 집적도를 높이는 무어의 법칙은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2015년 7월 IBM에서 처음으로 주창을 하게 됩니다. 무어의 법칙은 수정되거나 아니면 폐기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어의 법칙 무용론이 대두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2015년 7월에 IBM이 테스트 공정을 통해서 칠나노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IBM은 이 칠나노 반도체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현재 기술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선폭을 미세화할 수 있는 한계가 7나노다.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공정 미세화를 통해서 집적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명목상으로 7나노 이하의 공정들은 실제 게이트의 길이가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7나노 이하 공정에서 요구되는 성능적인 특성을 만족을 시키면 이건 5나노 반도체야, 이건 3나노 반도체야, 이렇게 하위 나노로 인정을 해주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업계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류를 파운드리 업계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미세공정 헤게모니를 인텔로부터 강탈해 오는 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세공정의 한계, 무어의 법칙의 한계를 깰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ASML에서 EUV 노광 장비를 양산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7나노가 미세공정의 한계다 라고 보았던 IBM의 분석이 무색하게 미세공정과 집적도의 향상은 한계를 돌파하면서 계속적인 개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기될 위기에 처했던 무어의 법칙이 또 다른 생명을 얻는 순간이었어요. 이러한 미세공정의 획기적인 개선의 한가운데에 ASML의 EUV 노광 장비가 있음은 부정하기가 힘들죠. EUV 노광 장비가 등장하기 이전에 최대 193나노 나노미터 파장을 가지는 ARF, 불화 아르곤 광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248나노미터 파장을 가지는 KRF, 불화 크립톤 광원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광원은 레거시 반도체의 제조에 꼭 필요한 그런 광원이었어요. 그렇지만 불화 아르곤도, 불화 크립톤도
구현해낼 수 없는 7나노 이하 공정이었지만 13.8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는 EUV 광원을 활용하는 노광 장비가 ASML에 대해서 개발이 됨에 따라서 반도체의 미세 공정은 획기적인 발전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7나노를 지나 5나노, 4나노 공정을 완성시키고 2022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3나노 반도체를 처음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2년 말에는 TSMC도 3나노 양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EUV 노광 장비의 등장으로 인해서 IBM이 주장했던 무어의 법칙은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이 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 공정의 회의감을 느끼는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어의 법칙의 회의론에 대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첫 번째 한계를 멋지게 돌파를 해낸 반도체 업계는 전혀 다른 두 번째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레거시 공정에서야 반도체 집적도를 높이면 칩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칩당 단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산성의 향상과 제작 비용 하락의 효과는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고정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더라도 더 이상 단가의 하락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규모의 비경제로 역전되는 순간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이 선폭 미세화에 목을 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성능 문제였습니다. 선폭을 미세화시키면 반도체의 전력 효율이 좋아지고 성능이 전체적으로 향상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릴 수 있는 효과가 바로 규모의 경제였어요. 칩의 크기를 줄임을 통해서 성능을 높이면서도 생산성을 향상시킴을 통해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폭 미세화에 그렇게 목을 맸던 겁니다. 그런데 선폭 미세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개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장비의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고정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결국에는 선폭 미세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단가의 하락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반도체 회사들은 공정 미세화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폭을 미세화해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거는 오케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선폭을 미세화하면 미세화할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깨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비용을 크게 늘려가면서까지 회로 선폭을 미세화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역시 반도체 제국 인텔이었습니다. IBM에서 7나노를 마지막으로 회로 선폭을 아무리 미세화하더라도 비용 절감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전해들은 인텔은 2015년에 틱톡 전략을 파기하기에 이릅니다. 인텔은 경영 효율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르니자크 CEO의 진두 지휘 아래에서 인텔 재무구조 개선을 빌미로 공정기술자들을 대거 해고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미세공정 역량을 스스로 뒷걸음질 치게 만들어버렸어요. 인텔이 미세공정 경쟁에서 낙오가 되면서 미세공정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TSMC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파운드리 진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TSMC가 2018년 ARF 광원을 활용한 공정으로 7나노를 생산하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이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EUV 광원을 활용한 7나노 공정에 성공을 하면서 맞불을 놓게 되죠. 그 이후 5나노, 4나노, 3나노까지 계속해서 TSMC와 삼성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미세공정 경쟁을 계속 해왔던 것이 현 시점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미세공정이 고도화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가 됩니다. 자, 다음의 표를 보실까요? 이 다음의 표는 웨이퍼 한 장당 TSMC의 제작 단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노드별 웨이퍼 한 장당 제작 단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표로 한 번에 설명이 가능해져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은 공정단가 상승의 폭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겁니다. 90나노에서부터 시작해서 비교적 레거시 공정으로 판단되는 16나노, 14나노 때까지는 웨이퍼 한 장당 제작 단가가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기울기가 매우 완만했습니다. 하지만 16나노에서 10나노로 옮겨갈 때 약 2,000달러 정도가 상승을 해요. 이후 10나노에서 7나노로 진입을 하게 되자 제작 단가가 3,354달러가 상승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7나노에서 5나노로 갈 때는 무려 5,000달러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승폭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가파르게 상승하다 못해 이제 3나노 공정에서 TSMC의 웨이퍼 한 장당 제조 단가는 25,000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팹리스 회사로서는 TSMC의 3나노를 사용하고 싶어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과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지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젠 초미세 공정만으로는 공정단가 하락이라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어의 법칙이 회의론에 휩싸이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아무리 선폭 미세화를 해서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효과적으로 높이더라도 획기적인 성능의 향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한 대가가 확실하게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선폭 미세화에 대한 가파른 성능의 향상은 레거시 공정에서는 매우 뜻깊은 수준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공정 하에서는 그렇게 반도체 제조회사들이 선폭을 미세화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10나노 이하 초미세 영역으로 선폭 미세화의 영역이 들어서게 되면서 게이트와 게이트 사이의 폭이 너무나도 좁아지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발열 이슈가 생기게 되고 누설 전류 문제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터져 나왔어요. 전체적인 반도체 성능 향상의 폭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10%에서 20%대 정도의 향상밖에 보여주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어의 법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목표가 좌절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성능 향상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너무 미미하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확실한 성능의 향상이 있다면 성능 향상과 공정단가 하락이라는 두 날개로 지금 공정 미세화가 진행이 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용 문제가 야기되면서 이 한쪽 날개가 꺾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능이라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붙잡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규모의 비경제 그리고 성능 향상 실패, 이러한 두 가지 악재가 맞물리면서 이젠 팹리스에서 왜 우리가 최선단 공정을 사용해야 되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던져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선단 공정을 이용하는 팹리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면서도 성능까지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어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던 제조사들이 해답을 찾게 된 것이 바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 선폭 미세화의 여러 한계를 발견해내게 된 반도체 제조사들의 고육지책 중에 하나인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것은 과연 무엇이며 어느 단계까지 발전해 있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